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하기 전에 먼저 다시 목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암기 좀 하시고 그 전 시간에 했었던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기기에 대한 이제 목차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직류기였죠.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동기기였어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변압기였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도기에 대한 내용들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정류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에 대한 이제 목차는 암기를 좀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던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 일단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변압기유의 열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기하고 이제 기름이 자꾸 이제 맞닿아지면 열화가 발생해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한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쪽에서 이제 꼭 중요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권수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권수비를 이제 우리가 A라고 했을 경우에 2차 전압에다가 1차 전압은 이제 2차 권수에다가 1차 권수. 이 B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1차 전류에 2차 전류. 얘가 루트의 2차 임피던스의 1차 임피던스. 해서 이제 권수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변환하거나 이제 변압기에서는 1차를 2차로 변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계산해서 푸는 문제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권수비는 꼭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에 대한 요거는 다 하나만 쓸게요. 그래서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에다가 저항에다가 곱하기 100. 이게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 그렇죠? 리액턴스 강하면 저항 대신에 이제 리액턴스를 넣으시면 되고, 임피던스 강하면 임피던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임피던스 대신 저항 대신에 임피던스를 넣으시면 이제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이제 되겠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거랑 이제 같이 나왔었던 것들이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한. 이 전압 변동률이 퍼센트 저항 강화와 그 리액턴스 강화에 대한 것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식이 어떻게 썼냐면 P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물론 요거는 이제 지상일 경우고 진상일 경우는 이제 가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억하시고 일단은 요건 플러스인 경우, 이제 일반적인 경우만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실하고 효율, 그렇죠? 손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손실이 있었는데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었는데, 가변손은 어차피 이제 동손으로 거의 이제 인식을 다 이제 동손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고정선 중에서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 그렇죠? 시스손과 와류손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히스테리시스손을 이제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소 강판을 쓰고, 그렇죠? 와류손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판을 성층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원래 요 내용은 이제 직류기에서도 이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변압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더 보자면, 히스테리시스 손이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 히스테리시스 손은 얘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고,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와류손은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 비례라고 쓰면 안 되죠. 얘는 주파수와 무관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효율은 이제
그 규약 효율 어차피 또 쓸 게 있으니까는 예. 규약 효율에 대한 거니까 아예 쓰죠. 예. 규약 효율에 대한 거니까 네. 보통은 이제 규약 효율 발전기일 경우에는 출력, 그렇죠? 여기다가 출력에다가 손실 곱하기 100.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보통 P로 표현을 하고 손실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고정손하고 이제 가변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철손하고 이제 저항손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출력을 P라고 하면은 요거에다가 철손에다가 동손, 그렇죠? 그리고 출력에 곱하기 100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부하가 전부하가 아니고 어떤 n분의 1만큼의 부하,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만큼의 부하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n분의 1 부하는 전류하고 이제 비례하니까 여기는 n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요식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은 최대 효율시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한 부하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요 손실이 그러니까 철손하고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철손과 동손이 같은 경우 가 이제 최대 효율시 부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요 n분의 1, 2분의 1 혹은 3분의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 부하는 동손분의 철손의 루트를 씌우는 요게 이제 최대 효율시 부하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뭐 극성 시험은 이제 뭐 그냥 뭐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삼상결선 단상 변압기를 3대 이용해서 삼상이 출력을 낼 수 있는 결선이 크게는 3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Y 결선이 있었고 델타 결선이 있었고 이제 V 결선이 있었죠. Y 결선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전류는 똑같고 선 전류나 상 전류는 똑같고 전압이 선간 전압이 상 전압보다 이제 루트 3배가 크다. 그렇죠? 델타 결선은 전류가 그렇죠? 선 전류는 상 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얘는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이 같다. 그렇죠? 이제 부위결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압하고 전류는 선이나 선간이나 뭐 상이나 이제 다 동일하니까 그거는 빼고 요거는 이제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부위결선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출력비 델타 결선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57.7% 정도. 이용률 원래는 2대를 사용을 했으니까 2대만큼의 그 출력이 나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86.6% 정도. 2대를 온전히 사용했을 때보다 그냥 부위결선을 하게 되면 86%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부위결선, 삼상 결선까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상수 변환에 대해서 이제 보면 상수 변환은 이제 3상을 2상으로 변환하거나 이제 6상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3상을 2상으로 변환하시는 것 중에서 스코트 결선 다른 말로는 T결선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변압기 쪽에서 단권 변압기 하나만
예, 단권 변압기 하나만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단권 변압기에서 이제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이 1 고압측 전압분의 저압측 전압이다.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여기가 이제 V2가 됐었고 위에가 이제 V1이 됐었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승합용 이제 단권 변압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강압용일 경우는 이제 1차 측에 오히려 전압이 커지니까 그때는 이제 또 위아래로 좀 바뀌죠. 그래서 그냥 아예 고압측 전압분의 저압측 전압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쵸. 단권 변압기가 다 이제 내용이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 끝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유도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대부분 다 유도기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사용하시는 유도기는 거의 이제 삼상 유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선풍기 이런 데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단권 유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동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도 전동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도기는 발전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전동기에 대한 부분만 다룰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삼상과 그다음에 단상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 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R하고의 원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나 알루미늄에 대한 원판을 두고 여기 이제 말굽 자석을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얘를 이렇게 요 자석을 회전을 시키면 그 밑에 있는 이 원판도 이 자석을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더라라고 한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이제 아라고죠. 그래서 이제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원리를 보면 이제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이제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법칙은 저희가 이제 발전기 법칙을 사용할 때 이제 오른손 법칙을 했었고 전자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기전력의 방향, 그다음에 자속, 그다음에 힘. 그리고 오른손도 왼손도 마찬가지죠. 얘는 전동기에 대한 원리였는데 얘도 전자력이어서 얘가 기전력, 그다음에 자속, 그리고 힘 이제 되는 건데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속이 이제 위에서 N에서 S극이니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자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돌린 건데 자석을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판으로 따지면은 자석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원판으로 따지면 원판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동하지 않고 얘가 고정된 상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원판을 돌리는 것과 원판은 고정된 상태에서 이 말굽 자석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같은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힘이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이고 그리고 요게 자속이니까 기전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죠. 그때에 이 왼손 법칙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얘가 전자력이니까 지금 이제 기전력 그다음에 자속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력이니까 자속은 위에서 아래 방향이고 기전력은 방금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안쪽으로 흐르는 거고 그러면 힘이 아까 발전기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요 놈이 자속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힘은 요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석을 돌리면 요 자석이 돌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 원판이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잡하시면 그냥 그렇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적용돼서 뭐 그렇게 된다까지 기억하실 건 없고요. 그냥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자석이 돌아가면 그 방향으로 원판이 도는구나. 그래서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우리가 삼상의 권선을 이렇게 삼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120도의 위상차가 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걸면 거기에서 어떤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을 하는데 그 회전하는 자개와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돌아가는 이제 회전자를 일치를 시켜 놓으면 이제 그 회전자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그 회전자가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어떤 회전자가 있는데 그 회전자의 모양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농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이제 권선형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농형은 어떤 모양이냐면 다람쥐 쳇바퀴 같이 생긴 것을 이제 한자로 이제 농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회전자를 우리가 이제 농형 회전자다 이렇게 부르고요. 농형 회전자 같은 경우에는 권선이 밖에서 보이진 않아요. 권선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통으로 이제 요 통로를 이제 권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밖에서 보면 이제 권선이 보이지 않는 게 농형이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 회전자를 봤는데 권선이 보이지 않네, 전선이 보이지 않네. 그러면 농형이고. 그리고 이제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정자고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회전자 철심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슬롯이죠. 슬롯. 우리가 슬롯이라고 하는 거 직류기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슬롯이 뭐냐면 권선을 감는 부분이죠. 전기자 권선을 감는 부분. 그래서 이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경우에 얘는 이제 권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 그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자를 이제 모양을 보고 이제 구분하실 경우에는 권선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농형이고 외부에서 보이면 권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농형하고 이제 그 권선형에 대한 어떤 기동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농형과 권선형이 있구나, 그리고 대충 어떤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 자개에 의해서 아까 이제 자석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원판이 회전을 하는 것처럼 삼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를 발생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회전자를 같이 이제 움직이게끔 돌게끔 이제 하는 이제 그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아까 그 자석이 도는 방향으로 원판이 따라 도는데, 근데 그 원판은 이 자석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함에 따라서 원판이 따라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회전자개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회전자개의 속도보다 그 안에 있는 회전자의 속도가 빨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회전자개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슬립이다 이렇게 불러요. 슬립은 뭐냐면 회전자개의 속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전동기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하게 전동기의 속도의 차를 이제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슬립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회전자개 속도에다가 회전자개 속도 빼기 전동기의 속도 곱하기 100. 여기 슬립에 대한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전자계에 대한 속도. 요거는 이제 회전자의 속도인데 그냥 편하게 우리가 전동기의 속도라고 부르면 돼요. 다시 한번 개념을 설명드리면 회전자계가 생기면 그것을 따라서 전동기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 안에는 회전자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자계의 속도와 실제로 전동기가 도는 속도와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슬립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회전자계의 속도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동기기에서 했었던 동기 속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극수의 120의 주파수 F에 대한 값으로 회전자계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회전자계 속도와 전동기의 속도의 차, 회전자의 속도의 차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슬립에 대한 공식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한 슬립의 공식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슬립에 대한 공식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7가지 공식 하기 전에 요 슬립하고 전동기의 속도와에 대한 관계를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동기가 그러니까 회전자계를 따라서 전동기가 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전원을 걸었을 경우에 회전자는 돌지 않고 전원을 딱 걸었을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자계만 존재하고 전동기는 멈춰져 있는 상태. 그러면 요거에 대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되죠. 얘 0이니까. 그러니까 전동기의 속도가 0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정지했다. 전동기가 멈춰 있어요. 정지된 상황에서는 슬립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1이죠. 만약에 회전을 했어요.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 전동기의 속도가 거의 회전자계의 속도만큼 빨라졌어요. 그럼 그때는 슬립이 얼마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으니까는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니까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슬립이 0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가 전격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동기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으면 0. 그리고 얘가 멈추어 있으면 1. 그래서 슬립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슬립의 범위가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때의 0은 얘가 회전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1은 멈춰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전동기가 멈추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슬립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슬립에 대한 7가지 공식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약간 처음에 이제 적어드렸던 슬립에 대한 기본식. 네. 그래서 슬립을 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회전자계의 속도분의 회전자계의 속도에다가 전동기 속도.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를 표현을 하는 거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슬립을 어떤 다른 공식에다 대입할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 100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곱하기 100은 안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슬립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다. 1은 멈춰 있는 상태, 0은 회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시고, 두 번째, 회전시 주파수. 회전시 주파수는 보통 이제 회전자에 대한 주파수를 물어보는 거여서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차 측이다 해서 여기다 이제 2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회전시니까 여기다 이제 프라임을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냥 그렇게 뭐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전시의 주파수는 공급하는 주파수에다가 이제 슬립을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시 2차 기전력 력은 정지했을 때의 기전력에다가 슬립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동소는 보통 PC2라고 표현을 하는데 슬립에다가 2차 입력 그리고 2차 효율은 출력부터 써야 되겠다. 출력은 P0라고 하면 1- 슬립에다가 2차 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였는데 출력 효율은 2차 효율은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일단 여기까지 쓰고 2차 효율은 보통 2타2라고 이렇게 쓰고요. 1- 슬립. 거기 중요한 게 전동기의 속도. 전동기에 대한 속도는 1- 슬립의 회전작의 속도. 근데 회전작의 속도가 동기 속도라고 했으니까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7가지 공식은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능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슬립에 대한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라고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뭐 회전시 2차 주파수가 얼마냐 뭐 그냥 이런 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 기억을 하셔서 이걸 대입을 해서 푸는 계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 7가지 공식은 꼭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뭐 얘가 왜 이렇게 되고는 그냥 뭐 나중에 뭐 이제 기사 쪽이나 이제 넘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때 하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7가지 식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립의 7가지 공식은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전동기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속도하고 이제 토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속도는 좀 전에 이제 앞에서 했지만 속도는 1- 슬립의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그렇죠? 토크는 직류기 때 이제 했었는데 직류기에서는 토크가 2파이 A분의 P제파이에서 전기자 전류해서 그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이후로는 토크 이식이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걔가 뭐냐면 0.975의 전동기 속도에다가 출력 단위는 kg/m. 해서 속도와 토크에 대한 관련한 요 내용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성인데 그 특성 중에서 비례축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비례해서 무언가 이제 값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토크하고 그러니까 토크 특성 곡선이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이세요. 처음에 기동했을 때부터 점점 토크가 증가하다가 얘가 이제 전격 속도에 이르면 이제
이제 급격하게 토크 이제 떨어지죠. 토크가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속도를 계속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그 삼성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작의 속도보다 전동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없기 때문에 토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전격 속도가 되면은 토크가 이제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때 우리가 얘를 1, 얘를 이제 0이다라고 이제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동기가 정지했을 때, 그쵸? 요거는 회전하고 있을 때,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요 토크, 이 토크가 쭉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었을 경우에 대한 이 토크 값을 우리가 최대 토크라고 하는데, 이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의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해요. 물론 전압이 바뀌면은 토크도 변하겠지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라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토크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 특성을 잘 이용을 하면 처음에 기동했을 경우에 토크를 큰 값으로 해서 빨리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전동기를 회전시킴에 있어서 토크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토크가 큰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또 빨리 전격 속도만큼 이제 오를 수가 있을 테니까. 토크가 낮으면 얘를 돌릴 때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얘를 기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 토크가 가장 큰 값으로 기동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토크 값을 최대로 이렇게 기동해서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추이는 무엇과 무엇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 토크하고 그리고 2차 저항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더라라는 것으로 이 비례추이를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 토크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2차 저항 값을 잘 변화를 시키면 최대 토크로 해서 전동기를 기동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이 비례추이입니다. 근데 이 비례추이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2차 저항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2차 측에다가 저항을 연결할 수 있어야지만 이 비례추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지만 농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건선이 뽑아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농용에서는 이 비례추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비례추이를 사용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는 권선형에서만 이 비례추이를 사용한 여러 가지 속도 제어들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토크와 이 2차 저항 간의 어떤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이 다른 하나를 쫓아가면서 비례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삼상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에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내가 이 저항 값을 잘 조정을 하면 최대 토크로 전동기를 기동을 할 수 있다더라. 또한 얘가 이 슬립인데 이 2차 저항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2차 저항을 변화를 시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슬립에 대한 값도 변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저항값이 여기에 있었을 때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이제 이만큼인데 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저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얘가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토크와 또한 슬립, 전동기에 대한 속도도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비례추이에 대한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추이는 권선형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다. 2차 측에다가 저항을 걸어서 기동을 시키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례추이와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전동기는 기동을 하셔야 되고 속도 제어를 하셔야 되고 정지를 해야죠. 제동을 해야죠.
전동기니까 기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동을 해야죠. 이게 이제 전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동작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동을 하는 방법, 그리고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제동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동은 전기적인 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직류계에서 했었던 회생 제동, 발전 제동, 플러그인, 역상 제동 에 대한 거여서 얘는 특별히 설명을 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기동법하고 속도 제어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동법에는 전동기를 기동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동기에는 기동 전류 값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기동 전류 값은 작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왜냐하면 기동 전류가 크면 기기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적게 해서 기동을 시키는 게 우리가 운전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동법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기동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기동법에는 전전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전압법. 네, 전전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용량이 작은 경우, 그래서 전체 전압을 다 걸더라도 기계가 충분히 그 기동 전류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전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용량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기동 전류를 떨어뜨려서 이제 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의 방법이 뭐냐면 Y델타 기동이 제일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죠. 아니면 리액터 기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기동 보상기라는 것도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기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기동하는 방법은 농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권선형에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네, 권선형에서는 2차 저항법을 씁니다. 2차 저항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비례추이를 이용한 방법. 그래서 권선형은 기동법이나 속도 제어나 다 2차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2차 저항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권선형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 농형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Y델타 기동법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전전압은 이제 전체 전압을 거는 거고, 리액터나 기동 보상기는 어쨌거나 이제 기동 전류를 줄여서 이제 기동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Y델타 기동은 뭐냐면 처음에 기동할 경우에는 Y로 기동을 하고 Y로 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델타로 운전을 하는 방법이 Y델타 기동이에요. 기동하고 운전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동은 처음에 스타트, 멈추어져 있는 거를 돌리는 게 이제 기동이고 어느 정도 이제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이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동할 경우에는 Y 결선, 그다음에 운전할 경우에는 델타 결선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Y델타 기동이고요. 아마 많이 들으시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Y델타 기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Y델타 기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요 Y 결선은 성간 전압보다 상 전압이 루트 3배가 적죠. 그래서 Y로 기동하게 되면 전압을 루트 3배만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기동 전압이. 근데 기동 전압은 루트 3배만큼 떨어지지만 토크 등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나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만큼 줄어듭니다.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y로 결선을 해서 기동을 하게 되면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그렇게 줄여서 기동하는 방법이 뭐냐면 y 델타 기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터 기동이나 기동 보상기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이제 떨어뜨려서 기동 전류를 떨어뜨려서 거기다 뭐 리액터를 달고 뭐 저항을 달아서 어쨌거나 기동 전류를 떨어뜨려서 기동을 하는 방법이 이제 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권선형에서는 2차 저항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제어, 이제 기동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y 델타 기동. 그리고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루트 3분의 1배다. 요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속도 제어. 아이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식을 보면 1- 슬립의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슬립을 제어를 해서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그러니까 문제로서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주파수 제어예요. 이 주파수 제어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얘는 이제 포트 모터에 사용하는 건데, 이 포트 모터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방직 공장 같은 데서 실타래 이렇게 막 돌아갈 때 사용하는 그 모터가 이제 포트 모터죠. 그래서 이 주파수 제어를 응용한 그 제어를 하는 모터가 뭐냐, 아니면 얘는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되냐, 그러면 얘는 포트 모터 혹은 뭐 방직 공장 같은 데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극수를 조종하는 방법 중에 종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속법은 뭐냐면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직렬 혹은 병렬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극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 종속법에는 세 개, 직렬 종속이라는 게 있고, 병렬 종속이라는 게 있고, 차동 종속이라는 게 있죠. 위하고 밑에 걸 바꿔 쓰는 게 조금 더 그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동, 병렬. 직렬 종속법은 뭐냐면 두 개의 전동기의 극수가 직렬처럼 연결되는, 우리가 저항에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그럼 전체 저항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R 플러스 R1 플러스 R2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직렬처럼 연결해서 극수를 더함으로 인해서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요게 이제 그 회전짜기의 속도 부분인데, 그러면 요 극수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두 개의 전동기의 극수가 120의 주파수 F 이런 식으로 되게. 차동은 말 그대로 빼는 거니까 P1-P2에다가 120의 주파수 F. 그럼 병렬은 뭐겠어요? 120의 주파수 F인데 여기가 병렬이니까는 2에다가 P1 플러스 P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극수를 변환을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종속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보자면 2차 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2차 여자법은
아까 그 설명드렸던 비례추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얘는 권선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삼상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하고 이 비례추이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 아까 이거 설명해 드린 부분이에요. 비례추이 해가지고 최대 토크는 일정해서 최대 토크는 일정한 상태에서 요 토크에 대한 곡선이 저항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서 기동 시에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할 수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상유도 전동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단상유도 전동기는 아까 이제 삼상유도 전동기 삼상유도 전동기는 원리가 뭐였냐면은 회전자개죠. 단상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교번자개예요. 근데 이 교번자개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는 기동 토크를 얻기가 어려워요. 얘는 기동 토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상유도 전동기는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동법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에 대해서 암기를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전동기,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반, 콘, 분, 쉐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기동 토크가 크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반발, 콘덴서, 분상, 뭐 쉐이딩 거의 다 이제 미상차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서 기동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느 게 기동 토크가 제일 크냐면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콘덴서가 들어가죠. 콘덴서가 들어가면 무조건 효율이 좋다. 만약에 문제에서 단상유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기동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콘덴서 기동법. 어디에서든 무엇을 물어보든 효율과 관련해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답이 거의 대부분 다 콘덴서와 관련된 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가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상유도기는 뭐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본자개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단상유도 전동기의 원리가 교본자개인데 얘가 기동 토크가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동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 반콘분쉐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4장 유도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류기에 대한 내용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전기기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